수도권 급매 팔리고 지방에 매물 쌓인다. 네, 양극화 심화. 이것도 뭐 계속 같은 맥락인데, 그 같은 맥락이었는데, 한번 이것도 계속 요새 그러니까 강남, 서울, 수도권 쪽은 그나마 좀 거래가 되는데 지방 쪽은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점점 더 그게 좀 심해질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보면은 갭 투자 강의하시는 분들은 갭 차이가 적은 데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지방 쪽을 많이 추천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갭 차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요거에 너무 그 꽂혀 있어가지고 이런 데만 찾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데만 찾으면 지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지금 지방을 해야 되는 게 맞냐면 전 계속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 수도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뭐냐면 너무 갭 차이만 적은 곳만 노리다 보면은 이제 큰 시장 흐름에서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냐? 갭 차이가 좀 나더라도 서울 수도권 쪽으로 오시는 게 맞다. 트렌드가. 너무 요 갭 차이만 적은 것만 노리다 보면은 굉장히 좀 돈이 좀 오래 묶일 수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 기사를 좀 가져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매매가 전세가가 반드시 물론 중요한 부분이 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핵심 요소는 아니다. 지금 매매가 전세가가 좀 차이가 나더라도 저평가된 데는 매매가 먼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참고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식으로 주입식 교육만 받고 지방의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적은 데만 지금 찾고 다니시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이 또 우리 얼마 전에 오셨는데 그 상담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지방에를 막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임장 공부를 여러 군데를. 대기업 통해서요? 네네. 여러 군데를 공부를 했는데 어차피 안 할 건데 내가 그걸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니 어차피 투자를 안 할 건데 내가 그거를 왜 공부를 했을까? 그 지역의 임장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을 거를. 근데 그렇지 않나요? 그 말이 맞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효율적으로 하셔야 된다니 뭐냐면, 임장은 공부하는 건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임장 공부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내가 투자할 때 위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뭐 내가 이거를 전국적으로 다 알아서 뭐 부동산 박사가 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객이 좀 전도되는 게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만 왕창 들으려고 공부를 하는 건지, 이거를 한번 잘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 대기업들의 무용담 있지 않습니까? 뭐 후기, 네. 뭐 선배들의 투자 후기, 뭐 이런 거, 경험담 이런 거 이제 얘기 중간중간에 나오면, 그렇죠. 나는 전국을 2번씩 다 돌았다. 네.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내가 3번씩 가봤다.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아, 저렇게 100억을 버는구나. 네네네. 이게 이제 약간 네. 세뇌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열심히 전국을 다녀야 되는구나.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꼭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여러분들 그게 꼭 반드시 맞는 방향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서도 돈을 벌고 투자를 하신 분도 있고, 실제로 저희 회원분들 중에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 평택에 거주 중이셨는데, 네. 한참 그쪽에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 평택이 되게 미분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평택 미분양 이런 거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다 별로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상한 데만 막 해서 갭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공부하고, 외곽이나 이런 쪽으로.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평택 미분양 한두 개, 두세 개 샀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높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평택 쪽.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다 맞을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투자는 본인 판단하는 건데, 근데 이 갭 투자, 전세가 매매가 차이가 적은 것만 노리다 보면은 오히려 이런 미분양 물건이라든가 이런 신축 물건들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갭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그 신축 물건들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훨씬 신축 많이 올랐어요. 심지어 그 마곡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보시면 분양가 4억 3천인데 지금 뭐 한참 때 18억 찍었다고 하면 13억 14억이 오른 거거든요. 단 한 채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굳이 이거를 갭 투자를 뭐 여러 채 할 필요도 없고, 이런 거 한두 채 혹은 평택에 미분양 잡았으면 3억대 잡아서 뭐 7억대 8억대까지 갔다고 하면은 한 채당 한 4억씩 올랐기 때문에 그거 두 채만 잡았어도 한 10억을 그냥 벌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해서 결국은 올바른 투자 결정을 못하는 게 된 케이스였던 거고,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임장 활동이나 이런 거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무릎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이 나갈 정도로 이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진짜 빡세게 굴리나 보다. 네.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학을 뛰더라고요. 학을 뛰어서
이게 과연 이게 내가 돈을 벌어서 열심히 잘 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정말 맞나 이런 회의감이 좀 들었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이 또 말씀하시는 거는 그 선배들 있지 않습니까? 2, 3년 전에부터 이게 그 거기서 교육받고 강의받고 뛰어든 선배들 모습을 보다 보니 그다지 막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에 찌들어 있고 힘들고 투자한 거는 물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과연 2, 3년 후에 열심히 여기서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과연 좋은 그 선택을 할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건 또 별개인 거고 또 투자를 아예 못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오히려. 공부만 하다 보니까 정작 투자를 못 했던 건데 실제적으로 2013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2023년까지 2020년까지 폭등 전까지에 아무것만 샀어도 사실은 다 기본은 갔을 거 아니니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 투자 공부만 하다가 투자를 못 하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똑같은 얘기가 사실 그분들이 처음에 얘기할 때 자기네들은 뭐 직장 다니는 선배들의 모습을 2, 3년 모습을 보니까 나의 10년 후의 모습이 그분과 동일시 되니까 직장인을 하면은 내가 뭐 평생 부자로 살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나와서 부동산 투자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똑같이 부동산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동산 강의를 듣는 사람들도 결국 2, 3년 후, 10년 후의 미래가 결국 별다를 게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굉장히 좀 말이 많더라고요, 지금. 그런 경험이 있고. 근데 그런 게. 다양한 사례를 들으셨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또 오셔서 상담 받으면서 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직장 선배처럼 되기 싫어서 네. 대기업을 찾아갔더니 네. 대기업 선배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 네. 그렇죠. 회사 노예나 돈의 그렇죠. 노예나. 그러면서 계속 임장 활동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임장 노예. 뭐 시키는 대로 뭐 계속 뭐 댓글 달아야 되고 뭐 올려야 되고. 그렇구나. 예. 그런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 강박관념이 있어요. 어떤? 저희 때 이제 최근 한 4, 5년? 네. 아니죠. 한 6, 7년? 최근 네. 6, 7년 사이에 배웠던 시대에는 그 갭에 대한 그 강박이라고 해야 될까? 네. 네. 그 갭을 네.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네. 강박? 네. 그래야 수익률이 높다라는 강박? 약간 여기에 조금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느낌?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네. 갭투자의 그 초창기 멤버는 저라고요. 갭투자에 여러분 그 2009년도에 쓴 제 책에 보면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적은 곳을 노르라고 그 2009년도에 이미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갭투자의 완전 그 초창기 멤버거든요. 그 초창기 멤버가 지금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확신 평양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거를 되게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책을 내고 또 사람들한테 막 강의를 하고, 이게 최고다. 이게 최고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들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걸 세뇌돼서, 그게 정말 최고구나. 그럼 무조건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적은 곳을 노려야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돼서 또 그만 또 찾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잠깐 생각해야 될 게, 투자 트렌드는 어떻게 되죠? 계속 바뀐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바뀌고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본인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지. 과거에 과거에 이랬으니까 미래도 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그대로 하다 보면은 다음 사람들은 성공을 못 한다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다음 사람들인 거잖아요. 초창기 멤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다른 전략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 다른 전략에 대해서 최근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적은 거 투자하는 게 투자하는 게 안 좋은 방법이라 얘기한 게 아니고, 저도 초창기 멤버란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거기에 함몰돼서 생각을 너무 경직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인 거죠. 이 뉴스 기사보다 훨씬 재밌네요. 이런 얘기가. 몇몇의 사람이 그걸 막 책을 내고 강의를 내고 무조건 막 하다 보니까 무조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또 수도권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은. 왜냐면 갭이 크니까.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땡큐라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미리 선진입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 사람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되게 현명할 것 같지만 의외로 되게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멍청이. 의외로 좀. 멍청이. 생각보다 멍청이. 의외로 현명하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강남 전세 갈아타기 기회. 네네. 전세 갈아타기네요. 전세 갈아타기. 네, 이거는 아무래도 전세가 이제 개포 1단지 DH 그 퍼스트 아이파크가 이제 연말에 이제 완공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1단지를. DH네요.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이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1단지에 이제 일로 갈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서 매물이 나오는 거 보고 좀 판단을 해보려고 그래요. 좀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하다고 하면은 이사를 가는 것도 한번 생각
생각해 보려고. 왜냐면 이렇게 1단지가 잘 지어질 것 같고 또 관심들이 좀 많이 있어서 또 이제 대단지다 보니까 매물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렴한 매물들이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마침 또 이번에 또 이제 임대차 기간이 저도 끝나가니까 예, 또 가는 걸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서 이런 네. 것도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그 포맷을 이렇게 정했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다주택자긴 한데 이제 아시다시피 저 이제 강남에 재건축이 있고 근데 강남에 아파트가 두 채 이상 있으면 여러분 그 종부세가 한 5천 이상 나요. 5, 6천. 5, 6천. 그래서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는 경우도 물론 좋지만 제 생각은 어차피 저는 이제 아파트 강남에선 살 거기 때문에 재건축 하나 갖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서울 수도권 위주로 있거든요. 나머지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받고 있는 건데 이렇게 좀 이렇게 강남에 꼭 아파트 두 채가 아니라 이런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공시지가가 이렇게 높진 않아요. 생각보다. 왜냐면 그 매매가가 막 6억이라 하더라도 공시지가는 한 3억 중후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또 그 각각 부부 명의를 돌리게 되면 공시지가 9억까지니까 18억이지 않습니까? 18억이면 거의 매매가가 거의 한 35억, 40억까지도 한 30억까지도 종부세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초과에 대해서만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초과에 대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종부세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강남의 아파트 두 채라고 하면은 이거를 팔면은 또 양도세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크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쪼개서 예를 들어서 좀 이거를 좀 여러 채로 쪼개 놓으면 이제 이게 만약에 그 강남 아파트 하나를 팔면서 10억이 남았다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10채를 1억씩 남았으면 이게 양도 차익이 훨씬 더 줄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적으니까 1억짜리 10개를 그쵸. 10억을 하는 것보다 1억짜리 10개를 나눠서 파는 게 훨씬 더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정할까? 그러면 저는 이제 강남 아파트를 뭐 이렇게 두세 채 하는 것도 물론 괜찮은 방법이고 또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것도 괜찮고 또 자녀 명의로 뭐 나중에 뭐 증여 상속용으로 하겠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강남의 아파트는 한 채 정도 나머지는 이제 서울 수도권에 이렇게 좀 깔아놓는 전략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 더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 저는 아직은 없어요. 예, 강남 아파트 한 채 있고 이제 저는 이제 아파트 집 쪽은 좀 그렇고 이제 저는 이제 한다고 하면은 이제 현금 흐름 쪽을 더 굴릴 수 있는 방법들, 수익형. 예, 수익형 아니면 이제 건물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건물 쪽도 지금 제가 왜 솔텐슨의 그 사업을 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상권이나 상가가 이제 죽어가는 상가가 좋은 임차가 들어오면은 그 상가나 건물을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생각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누구나 보편적으로 상가를 살릴 수 있는 프랜차이즈가 만약에 내가 만든다면, 내가 할 수 있다면 어떤 상가든 어떤 건물이든 다 살릴 수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또 오토로 내가 매장을 돌리는 게 가능하다면 그런 데를 제가 상가를 사서 또 건물을 사서 그런 식으로 건물이라든가 상가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같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런 프랜차이즈라든가 계속 경험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 저도 자영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포항편에서도 한번 말씀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거기도 그 굉장히 우량한 임차인 하나 덕분에 네. 그 상가주택을 샀었는데 네네. 그 우량 임차인이 되게 장사를 잘해서 네. 거기에 먹자골목이 이렇게 딱 세팅이 그러니까 맞아요. 된 사례가 네, 맞아요. 심심치 않게 있더라고요. 동네별로. 맞아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종이 들어오냐에 따라, 그러니까 맛집이 하나 들어오면 오히려 그 상가 전체가 상권이 다 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식당들이 그렇죠.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또 그러면 관광객들도 더 유치가 되고 상권이 더 활성화되는 거여서 그래서 저도 그런 프랜차이즈를 지금 이제 하고 있고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고 왜냐면 오토로 지금 돌리고 있는데도 꾸준히 이제 제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매니저 두고 있고 제가 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그래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거 보면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